지금 앞서서 국민의힘에서 네. 이제 천막 농성 들어갔다, 청락 농성 들어갔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일부에서는 아니 그 단일 대우로 뭐 청락 농성에 들어가지 릴레이 농성이 그게 농성인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내에서는 지금 단계 갖고 난린데 밖에서 그 투쟁한다고 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국민의힘 얘기로 먼저 네. 시작을 해보면 어제 오후 4시 반쯤에 긴급 공지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또 국민의힘 당무위원장 개인 명의로 나왔더라고요. 당원 게시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거나 결과를 확보한 게 없다.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자단 긴급 공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었고요. 네. 일단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다. 이거는 이제 친한계 스피커들이 계속 이야기해왔던 지진우 법률지원단장이 그때 조사를 해봐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클리어됐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고요. 또 특히 이제 확인 중이긴 한데 뭐 사람 이름은 이렇다라고 조금 전에 띄워졌던 그 공지문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진땡땡, 최땡땡, 지땡땡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땡땡은 재외국민당원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여기 보면 이분들 이제 실명은 그분 이호선 위원장 이걸 실명을 완전히 깠는데 네, 저희 다 거론을 했죠. 근데 저희는 이제 약간 저렇게 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다 뭐 장인, 장모, 뭐 부인 그리고 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결국 동일하고 탈당 일자 또한 하루 이틀 차이로 쭉 가더라.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확인 중이야. 이제 팩트는 우리는 확인 중이지 이 사람들이 그라고 난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 하지만 한동훈계에서 주장하는 이거 다 옛날에 조사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어제 오후 4시 반에 긴급 공지를 해서 기자들이 좀 의아해하면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네. 당원 명부를 확인을 해봤더니 네. 한 전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진땡땡, 한땡땡, 최땡땡, 진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있었고 이 앞에 최진 2명, 진씨 2명, 두 분은 서울 강남구 병선거구 소속이었다. 네.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가 다 똑같더라.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 한땡땡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 네. 이제 한 전 대표 딸이 이제 유학 중이라는 네. 사실은 또 네. 공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글을 쓴 사람과 이 사람이 동일인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이러면서 콕 집어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쓴 글이라고 밝히진 않았어요. 네, 밝히진 않고. 근데 이 정도면 뭐 휴대전화 끝자리 비슷하고 탈퇴한 날짜도 비슷하고 이러면 거의 맞다고 좌표 찍은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확인해 준 거죠. 사실상 확인해 주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진영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뭐 인격 살인이다, 개인정보법 보호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와중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워낙 한동훈 전 대표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지 페북에 또 글을 올리셨어요. 온 가족을 동원해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비열한 작태를 숨어서 저지른 것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조폭과 같은 양아치고 영원히 퇴출돼야 하는데 막 악담을 막 쏟아부으시긴 했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이 긴급 공지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공개적으로 비판했더라고요. 지금 뭐 박정화 의원도 그렇고 이게 정보 침해고 인격살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 전 대표 측 반응이 상당히 격앙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격앙되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고 전혀 제가 오기 전에 페북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는데 전혀 반응을 안 내놓더라고요. 보통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면 바로 막 반박글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지금 어제부터 지금 12시간 넘게 계속 침묵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때 대장동 항소 포기와 네. 그때 그 뭐죠 론스타 때 그때 합쳐서 한 200~300개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올렸더라고요. 아무 말도 그래도 없어요. 저도 확인해봤는데 안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핵심은 이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가족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 당원 게시판 논란의 핵심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이런 글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렇죠. 그걸 밝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놓고 당원 게시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당원 게시판 사건이 간단한 사건은 아닌 게
그때 이제 작년 1년 전 일인데 그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작성자 명에 뭐 한동훈 뭐 부인 이름 딸 이름을 쳐봤더니 글이 막 우수수 막 900개 가까이 나오네.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때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이게 왜 검색이 되지? 검색 안 되도록 다시 막아. 뭐 이런 조치만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말을 안 해요. 근데 사실 그때 이게 왜 밝혀졌느냐를 놓고 용산 배우설이 나왔던 거거든요. 용산에서 이걸 좀 한동훈을 치기 위해서 약간 기획한 거 아니냐라는 썰이 나왔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그래 그렇다면 나는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어. 이걸 또 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서 더 이상 손을 못 대고 이거 단계를 덮고 하지만 부글부글 끓다가 결국 나중에 계엄까지 이어진 사건이 된 촉발 약간 트리거 같은 걸로 이제 여의도에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긴 한데 중요한 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전 대표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을 안 해요. 말을 제가 좀 모아왔거든요. 1년 전에.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동안 침묵하다가 그 단계 사건과 관련해서 일주일 만에 최고위원 이후 기자들과 만났는데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비방글 이거 맞냐라고 했더니 껌껌이 다 설명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조속히 매듭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변화와 쇄신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또 막 이야기를 하니까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만 했지. 이게 그래서 내 가족이 했다, 안 했다. 나는 아니고 내 가족들이 뭐 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 이걸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처벌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여기 이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익명 게시판인데 익명인데 그 글도 못 써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본인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네가 안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게시판에 올렸다면 이게 명의 도용이 되고 또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 방해가 되는데 그럼 범죄 행위로 가는데 너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계속 말이 나오는데 그게 장해천 전 최고위원의 논리죠. 네, 사실.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서 사실 정치인이면 이 정도 되면은 뭐 자기가 알아봤더니 나는 진짜 몰랐는데 우리 가족들이 날 걱정해서 좀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했다든지 아니라든지 뭐 말을 해야 되는데 혼자 제가 보기에 워낙 한동훈 전 대표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니까 법적인 것만 막 자꾸를 막 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로랑님은 가족은 게시판에 글 쓰면 안 되냐. 아무런 문제 없고 장동혁 2호선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 이게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정종님도 가족이 했으면 어쩔?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익명 게시판이니까 가족도 글을 올릴 수 있죠. 가족이 글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이제 이 사안이 이 정도까지 갔으면 맞아요.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하는 모양새가 있어야 되지 않냐. 왜 네. 다시 또 돌아오고 이렇게 도돌이표가 계속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친한계의 윤희석 전 대변인이 최근에 이제 당무 감사를 두고 핵 버튼 눌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게 핵 버튼을 누르면 다 공멸하니까 다 안 누르는데 이렇게까지 선을 넘는다는 거는 결국 당 지도부가 스스로 지금의 처지가 궁박한 처지에 있고 네네. 정치적으로 몰려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지금 시점에 왜 긴급 공지가 나왔을까? 긴급이라고 달 정도의 내용인가라고 봤을 때는 뭐 아까는 이제 친한계 주장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최근에 윤한홍 원조 친윤인 윤한홍 의원이 면전에서 장 대표 면전에서 똥 무는 게 얘기하고 주호영 의원도 최다선 주호영 의원이 나서가지고 이거 폭정이다. 윤 대통령 폭정이었다. 계엄의 원인은 김건희 씨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윤어게인 냄새가 나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표현이 강해요. 네. 그리고 이제 비데이 올라오고 뭐 설 뭐 2월 초 지금 뭐 타임라인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지금 긴급 공지가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지금 시점에 이걸 꺼내든 게 좀 이상하다. 뭔가 장동혁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꺼내든 거 아니냐라는 관점인데 일단 아까 말씀하시던 윤한홍, 주호영 이분들 저 행태에 대해서 약간만 좀 짚고 넘어가면 이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비판할 수는 있는데 언론들이 이제 비판을 했다고 전달만 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돌변할 수는 있는데 180도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자신이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호영 국회 부의장 거만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네.
이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걸 잘 하던데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주호영 전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윤석열이 저럴 줄을 몰랐지만 여기에 탄핵에 찬성했으면 안 된다면서 탄핵 소추안 표결 불참을 주장했고 의원들한테도 아예 들어가지 말자, 회의장 안에 들어가면은 대우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보이콧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막 과거에는 희한한 말들을 다 하다가 갑자기 막 소동과 고무라의 의인이 하나 추가된 듯이 지금 막 태도를 돌변을 하니까 일단 그런 말 하고 싶으면 반성부터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표변한 걸 보면 이들을 우리가 지표 생물로 생각을 하면은 뭔가 좀 균열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그건 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더 이 바사작 익스클루시브 네. 아이템으로 제 퀴즈를 네. 좀 해봤거든요. 네네. 일단이 좀 영남권 중진 다선 의원인데 이거 어떠냐, 윤한홍 의원이 저렇게 말한 거 보면은 친윤들이 장동혁을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 권성동 의원이랑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수감되고 나서는 뭔가 혼자 좀 독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70% 이상의 의원들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장동혁 체제를 끝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과연 방울을 달 사람이 있느냐.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하여간 70% 이상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윤상현 의원도 갑자기 표정이- 민심을 봐야 된다. 막 네. 그 70%룰 얘기 나오니까 네. 민심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되게 멀쩡한 얘기를 막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훅 그래서 이분은 뭔가 1년 뒤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다 그러시더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포장을 지금 포장 작업에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장 대표도 지금 얘기하는 게 1도씩 했는데 전에 댓글로 갑자기 94도씩 움직여서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얘기를 댓글로 누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장 대표가 밟는데 거기에 더 밟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제 서영주 소장은 경원 누나라고 얘기를 표현하던데 나경원 의원이 엑셀을 더 세게 밟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 두 사람의 공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거의 대왕 대비마마가 섭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발이 이렇게 내려와 있나요?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도대체 뭐야? 왜 그런 거야? 장동혁 대표가 당선될 때 나경원 의원이 뭐 굉장히 도와줬나?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남편 김재호 춘천지법 원장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서산 지원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2005년 7년 이때쯤 했었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판사 시절에 서산 지원에 같이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연이 있군요. 그런 인연이 있대요. 그래서 그 남편과 또 장경욱 대표가 그런 인연이 있고, 정의용 사무총장인가요? 지금 칠곡 고령 거기 지금 장동혁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네. 그분이 나경원 의원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용 의원이 좀 다리를 놓아서 더 그런다는 설도 있고, 또 세 번째 썰은 뭐냐면은 오세훈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벌써 지금 용품 꾸고 계시잖아요. 장풍 2030 이러면서. 네, 네. 이거 용품 꾸고 계시니까 차기에 좀 위협할 수 있는 중도 성향의 오세훈이 없어지는 게 좋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장 출마를 부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오세훈이 뭔가 없어지면 좋겠고, 이런 약간 공동의 목표와 뭐 그런 타겟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뭐 룰 변경한다든지 이런 70% 당심 룰 이런 거 그냥 승인해주기 어려운데 저런 걸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이런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장나의 이 공조는 내년 지선까지는 이 모드로 좀 갈 것 같다. 갈 것 같다는데 그 지선까지 과연 장체제가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속보 나온 게 국민의힘 초선 의원 42명이 오는 16일에
그 최근에 당내 내용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는 이제 결국 당계 게시판 내지 뭐 그렇죠. 이러저러한 이제 자중 질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좀 모여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의원들도 어젠가 그때 박정아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의총할 때는 아무도 말 안 한다는 거잖아요. 윤한홍 의원이나 주영 의원이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의총할 때는 또 딴 얘기만 시커나고 가니까 과연 이들이 모여갖고 정말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게 좀 아직은 좀 의문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방선거 얘기, 서울시장 선거 네. 얘기가 나와서 6월 3일이 투표예요. 네. 그러면 6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안 남았어요. 사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사실 막 떠 있지는 않아요. 이 선거 지선 이슈가 막 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말 한마디 나오면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성동구청장 일 진짜 잘하긴 잘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칭찬글을 올려서 박홍근 의원이 인간적으로 부럽긴 하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서울시장 후보군들도 다 한마디씩 했어요. 김민석 총리도 한마디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 구청장의 몸집이 좀 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뭐 이거 네, 뭐 네.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네. 또 반발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름이 거론되면 거론될수록 이제 몸집이 커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정계에서.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한마디씩 할 때마다 체급이 이제 달라진다고 흔히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박홍근 의원 말씀하셨듯이 좀 서운하긴 하지만 뭐 부럽기도 하다 그러고 박주민 의원 나도 통화했다 그러고 김민석 총리는 뭐 자연스러운 개인적인 소회를 올린 게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민석 총리는 진짜 안 나갈 나올 것 생각이 같다. 없다. 진짜 뭐 이런 안 얘기가 지금 나온다. 복수의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총리가 재밌고 그리고 사실 서울은 대선에서 5.5%포인트 차이였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네. 굳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총리직을 던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는 약간 관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뭐 야권에서는 또 견제구를 좀 날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최대 승자는 정원호 구청장인 건 확실한 거죠. 뭐. 근데 사실은 저는 오세훈 시장 측 반응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첫날에는 개탄스럽다 했다가 어제는 칭찬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첫날에 이제 측근들이 개탄스럽다, 뭐 오세훈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라도 한다는 말이냐 이러다가 오세훈 시장이 말레이시아 출장 가 있는 데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갑자기 정원호 구청장을 치켜 세우는 거예요. 다른 이제 민주당 출신 후보군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 사람은 뭔가 정책에 대해서 차별화된 입장을 보인다. 한강버스에 대해 본인이 한강버스가 잘 안 되니까 한강버스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것을 나 높이 평가한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네. 일단 보면은 오세훈이 정원호를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일단 다른 후보군보다 차라리 낫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좀 만만하니까 띄워줘가지고 나중에 본선에서 붙어보자는 계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냥 다른 민주당 후보들 자기한테 계속 뭔가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민주당 후보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냥 썼을 수도 있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눈 많이 왔을 때 네. 서울시 제설 작업 안 돼서 엄청 비판이 많았어요. 이미 맞아요. 예보가 돼 있었는데 퇴근길에 눈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제설 작업이 안 됐지? 라고 했을 때 주목받은 한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가 그게 성동구예요. 성동구예요. 맞아요. 성동구 제설 작업 잘 돼서 SNS에서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네. 사실. 그런 걸 보면 이제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이게 한국인들의 들끓는 그게 있잖아요. 피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이 지금은 정원호를 만만하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벌써 5선에 도전하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이 구청장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 잘하는데 이 사람 일만 10년 했는데 정말 잘하네 이런 평가가 오면 선거라는 게 또 구도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어떤 이제 특정 구청장을 지목해서 네. 공개적으로 칭찬한 건 이례적인 일이긴 해요. 물론 이제 정원호 구청장을 처음 칭찬한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우리 흔한 말로 일잘러에 대한 칭찬이냐 아니면 뭐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냐 이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도 이제 지나간 이 클립 봤는데 또 민주당 패널들은 그냥 덕담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덕담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저는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마키아벨리스트적인 어떤 정치적인 고도의 술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는 것은 일종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뭔가 매기를 한 마리 풀어주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오세훈 시장과 이렇게 다이다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른 분들이 이기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렇게 새로운 인물을 띄워가지고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계산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의원 출신 후보보다는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력한 인사로 거론됐던 게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같이 이렇게 성공적인 협상을 끌어낸 사람을 올라오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정원호가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면은 띄울 수도 있고 약간의 일종의 테스트 베드에 좀 올려놓은 그런 전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은정님이 맥이요? 네. 맥이를 풀어놓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사실은 정원호 구청장 얘기 나온 김에 네. 또 지금 뭐 박주민 의원이 오는 11일에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한다고 하거든요. 네. 여당의 후보군이 참 많아요. 여당 너무 많아요. 제가 싸우실까 봐 가나다 수준으로 네, 불러드리면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 현희 의원 그리고 박용진, 홍익표 전 의원, 정원호 성동구청장. 뭐 성동구청장, 정원호 구청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건 12월, 아니지만 뭐 12월 중순에 한다고 뭐 하니까 뜻을 밝히겠다고 한 상황이죠. 네. 네,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국힘은 사실 워낙 현역 시장이 오세훈이 있으니까 좀 다른 분들이 도전장을 쉽게 내지는 않고 근데 뭐 대놓고 지금 보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긴 하죠. 나경원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룰이 바뀌면 사실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선에서 2021년도 때 그때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 100%로 했을 때 오세훈 41, 나경원 36이었거든요.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50대 50이고 이걸 만약에 당심을 7대 3까지 올려버리면 나경원으로 바로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그래서 룰이 하여간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당내 경선을 뚫으려는 네, 네. 룰 얘기고요. 지금 경기지사 후보군도 보면은 김동연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이 있긴 하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김병주 의원, 한준호 의원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던지고 이제 나가시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현주 의원도 지금 손을 들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현역인 김동연 지사는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 앞서는데 민주당 또 경선 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과연 경선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가 김동연 지사의 최대 관건인 것 같고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워낙 여기 이때 14.몇% 차이였잖아요. 대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길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곳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그래서 경기도지사 얘기 나오니까 발끈했잖아요. 예의가 아니라면서. 예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14%포인트 차이는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거론되는 분이 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김은혜 의원 뭐 얘기는 하지만 아무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네. 사정 전국에 이제 수사가 네.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수사들이 결국 지선에서 또 알아서 뭔가 자체적으로 정리가 좀 되는 거 아니나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금 앞서서 지금 통일교 수사 얘기도 하고 명태균 게이트도 있고 뭐 하니까 그게 좀 또 지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경제 일수 마지막으로 좀 다뤄볼게요. 2주 전에 정부의 환율 대책 발표 정성희 기자가 잘 정리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도 지금 오늘 환율 지금 방금 보니까 1,472원 네. 30 이렇게 1,472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정부 개입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네.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우리가 1,477원까지 올라갔을 때 지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제가 이제 1,471. 그러니까 아예 그건 없어요. 좀 내려가는 것 같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 가지를 않은 거죠. 사실 근데 경제부총리가 얼굴 내놓고 그 정도로 개입한 전례가 없었는데 그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외환 당국이 뭐 스쳐 갔니 없니 뭐 이 정도 말만 해도 환율이 안정이 됐는데 이게 안정이 안 되니까 계속 뉴스 보도 나오지만 밀가루값 뛰면 빵값 뛰고 과자값 뛰고 그리고 석유류 가격이 너무 뛰면 이제 화물차 뭐 택배 다 지금 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입 물가가 한 작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올라버리니까 소비자 물가도 너무 같이 올라버려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자체 태스크포스 팀은
구성을 해가지고 뭐 기업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증권사한테도 이야기하고 여러모로 지금 일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사자 협치 얘기가 그때 나왔었잖아요. 일명 뉴 프레임워크. 네. 이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 기사에 따르면은 이 뉴 프레임워크 안에서 특히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외화채를 발행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기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 외화채라는 게 말 그대로 해외에서 외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은 사실 돈이 많잖아요. 우리가 낸 연금이 있으니까 이 연금을 모아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데 야, 너 그 돈은 한국에 그냥 놔두고 네가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채권을 발행해. 그래서 네가 그 이자를 감당하고 그 돈으로 그 달러로 해외 투자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이제 우리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제가 돈이 있는데 돈 놔두고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은행 이율 이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한 해 타겟 목표가 5.4%예요. 그러면 5.4%에다가 그 미국에서 채권 발행하면 한 4%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걸 왜 하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게 이러다가 수익성과 안정성을 놓치면 어떡할 거냐 그 이자를 갚아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지금 경제당국이 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근데 법을 개정해야 돼요. 아, 법을 개정해야 돼요,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올 텐데.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에 대한 법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연금 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잉여금 요 네 가지로만 국민연금이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갑자기 내가 외화채가 등장하니까. 채권을 발행해야 돼.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걸 놓고도 좀 경론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벌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말이 다르지 않냐. 얼마 전에 우리 시선집중 나오셨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네, 부총리가 나와서 라디오 출연해서 그때 분명히 국민연금 동원하는 일 없다 그러더니 웬 외화채 발행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벌써 공세를 퍼붓고 있어가지고 이게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간단한 일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네. 연속 동결인데 네. 달러 수요가 증가한 요인 중에 하나로 서학개미들의 투자 증가를 거론하면서 네. 쿨하다고 답하곤 하는데 유행처럼 퍼지는 건 걱정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서학개미 탓이냐 뭐 이런 식의 논란이 네. 좀 일기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계산한 걸 보면 국민연금에서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한 490조 정도였고 서학개미들은 한 118조였어요. 차이가 꽤 많이 나죠. 한 4배 차이인데 이걸 서학개미들이 되게 고민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 이렇게 쿨하다 뭐 이런 단어로 비웃을 일이냐. 그러면 이제 이창용 총재의 이제 과거 청문회 발언들이 소환이 됐는데 세 자녀한테 이제 20억 정도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20억을 썼는데 그럼 그건 뭐냐. 한 해에 몇 억씩 쓰면서 그거는 가능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쿨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될 수 있어. 이렇게 비웃을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창용 총재가 임기가 내년 4월에 만료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코드를 맞추는 발언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연임을 노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가 내년 4월이죠? 네. 만료가 되는데 연임을 내심 노리는 게 아닐까? 갑자기 왜 저러지? 교육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막 서학개미까지 이렇게 디스할 일인가?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 발언에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큰 요인은 내일 새벽에 미국 FOMC가 이제 발표를 네. 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쪽에 방점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결국 또 환율에 영향을 줄 거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 일단 25bp는 이제 인하될 걸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미 금리 차이가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획재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여간 단기적으로는 가능한데 중장기적인 계획은 좀 세우셔서 이걸 풀어야지 그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처방하다가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